그럼 섹스에 대한 어떤 그런 중독이 되면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윤 원장님? 아무래도 섹스 중독이 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자기 파트너를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한 상대로만 느낀다는 거죠. 아마 그 감정이 별로 없이.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박사님, 많은 분들이 상담을 그동안 하셨을 텐데 섹스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용히 오시죠. 조용히? 예. 네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인간 존중에 대한 것들이 좀 상실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존중이나 배려가 없어요. 일단은 네네.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소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물과 동식물, 사물 모든 것들 작용들을 다 성과 연결시켜서 이제 모든 해석하기 세상에 있는 동식물, 그렇죠. 여기 있는 볼펜 보고도 예. 성적인 상상을 떠올리고 그렇죠. 되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연인하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네. 여자를 보면서 내가 성욕을 느꼈다. 그러면 그 남자한테는 김치찌개가 성이에요. 먹는 찌개가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보면 계속 성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욕 외에는 다른 감정이 없어요. 그걸 고객들이 예.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까? 예,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요. 이제 오래 상담을 하다 보면 신뢰관계가 쌓이면 이제 깊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자기만이 느끼는 그런 성 감정에 대한 대상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계속 성욕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연령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봐도 성욕이 생기고 얘는 중학생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욕구가 생기고 내 성기가 반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시작하시죠. 그런 걸 호소합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성기만 봐도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 전체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주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에 와서 호소하세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뭐 젊은 학생들을 보고 생각이 난다는 건 죄책감이 있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상담을 하러 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나는 중학생을 보고도 성욕이 느껴져요. 그 학생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한 채로 오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학생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면 이제 정보들을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중증이신 분들은 잘못돼서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 학생의 마음을 알고 싶고, 거꾸로네. 그러니까 내가 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느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났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줬다고 인식하면서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시는 거죠. 오히려 죄책감을 갖고가 아니라 너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계시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진짜 필요한 필요하신 부분이네.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반응을 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적 대상으로 느끼고 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인지들이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의 어떤 그런 삶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그 타이거 우즈 아버지 얼 우즈가 쓴 타이거 네. 길들이기라는 책에 보면 타이거 우즈의 섹스 중독은 아버지 영향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인 본인이 직접 그런 아니 표현을 그건 아니고 이제 책에서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직업 여성을 가끔 불렀는데 네네. 직업 여성이 인터뷰할 때 그 집에 가보면 캐비넷마다 이상한 섹스토이가 있었고 포르노를 틀어놓고 있었고 기괴한 행위를 본인한테 강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도 보면 타이거 우즈를 굉장히 챔피언으로 만들긴 했지만 실은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외톨이였고 그다음에 섹스 중독이었고 그다음에 골프 광이었겠죠. 근데 타이거 우즈 생활한 걸 보면
집을 렌트하게 되면 집을 너무 어지럽혀 놓고 국제전화 같은 경우도 돈도 안 내고 가버리고 굉장히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내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성품은 가르쳐주지 않고 성공에 대한 것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성적 취향이 타이거 우즈한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이 한 40에서 70%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섹스 중독 유전자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것도 따로 유전자를 발견하나요?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걸 발견하려고 하죠. 문화 유전자도 네.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것들을 물려받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가 없었거나 굉장히 불행했거나 이런 인생 초기에 시작했을 때 그런 아동기의 방임, 학대, 뭐 정신적인 충격, 부모의 상실, 부적절한 부모나 자녀 관계 이런 것 갖고 관계도 비교를 해봤는데 뚜렷한 인과관계는 없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섹스 중독이든 약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고 하고 또 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기분이 너무 좋거나 기분이 나쁠 때 그렇죠. 그런 충동을 섹스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 자기의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섹스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과시하는 건 이제 과시욕? 내가 뭐 돈도 있고 체력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섹스 중독이 되는데 일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다한 성적 호기심이나 어떤 성기능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덮으려다가 성적 집착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섹스 중독으로 간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 아까 약물 같은 얘기했잖아요.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섹스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네. 처음에 이제 섹스 중독으로 가다가 섹스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중독과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쾌락적인 행위들을 하다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약도 서슴없이 먹게 되고 약물도 같이 복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열정이 발생을 해서 내가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서 거기서 성취도 하고 거기서 설레임과 행복감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랑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그냥 쾌락을 추구한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냥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면서 약물하고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죠.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한 걸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수위가 높아지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노력 없이 이제 쉬운 그런 쾌락들이 중독으로 가게 되죠. 쉽게 얻어지는 쾌락. 중독에는 세 가지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거는 물질에 대한 중독이에요. 물질 중독. 근데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 중독은 행위에 대한 중독이에요. 행위. 근데 어쨌든 이 중독에는 도파민이나 쾌락 중추가 관여를 하고 중독의 특징은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병이네요. 그쵸.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그런 중독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한 뭐 원인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그거에 맞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죠. 예를 들어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경우니까 어디서 왔는지 보면 심리 치료를 하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다 그러면 개인 상담을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부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이게 보통 강박증하고 같이 동반되거나 우울증, 조울증하고 동반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환자를 보다 보니까 항상 호르몬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측정을 많이 해요. 남성 호르몬 측정을. 호르몬 측정. 예, 그래서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혈액 검사로 하기 때문에. 검사로.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한 남성 호르몬 자체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측정을 해주고 특히 이제 대뇌 쪽에서는 이제 전두엽 쪽에서 그런 성적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루가 있는 분들이 잦은 성관계가 많아요. 짧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해보려고 또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루 치료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억제, 그리고 대뇌신경 억제 이쪽 치료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높은 분들은 억제, 모자란 분들은 남성 그래요? 호르몬 주사를 더 맞아야 되고. 예. 일단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자신의 그 행동을 그 치료할 동기가 없거나 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줄 경우는 입원 치료를 권하게 되고 2번까지. 이로 인해서 성폭행이나까지 가면 화학적 거세도 보통 사회적으로 음. 강제로 하기도 하죠. 그렇죠. 범죄에 있어서는 뭐 처벌 수위가 뭐 말이 좀 많은데 그건 부분은 뭐 일단은 다들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비정상인 경우가 간혹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피해자가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섹스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했는데 섹스 중독과는 또 반대로 섹스리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데 반대로 너무 없어도 문제죠. 자,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문제, 그리고 연인들 간의 문제가 뭐 섹스리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섹스리스는 무엇입니까? 자기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에게 이성에게 다 좋은데 성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욕만 안 느껴지는 거죠. 보통 연인들도 보니까 우리가 도파민 물질 1년 반에서 뭐 2년 반, 뭐 2년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떨어지면 연인 유지는 5년, 10년 차 연인인데도 뭐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그 부부라고 해도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뭐 아내가 이렇게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의 뒤태를 보면서 성욕을 느끼는 남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시때때로 남자들의 성욕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아예 없는 거. 예, 아예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첫째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여성들이 뭐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 아이 위주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를 이어주는 건 이제 자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어주는 건 사실 자녀보다 성이거든요. 아, 그 재밌네요. 예. 결혼을 왜 하느냐가 중요. 사랑해서 했을 거고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일 거잖아요. 네, 그 뭐 말씀이죠. 남자들이 뭐 종족 번식으로 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다가도 남자들은 우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네.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네. 남자들은 이 뒷꼭지에 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남자는 남자 하면 성이에요. 성욕. 예, 그걸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성욕과 함께 일상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자들의 그 성심리를 여자도 알아야 되고 예, 또 남자도 여자의 성심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부부관계도 식지 않고 섹스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섹스리스가 중요한 이유는 섹스리스가 외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혼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기능 장애가 첫 번째가 성욕 장애예요. 성욕 근데 장애. 이제 한쪽이 섹스리스면 이제 두 사람이 다 섹스를 안 하는 건데 섹스는 어쨌든 테니스처럼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은 성욕이 없지만 한쪽은 성욕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는데. 똑같이 성욕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섹스리스는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섹스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 불만이 결국 외도나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고 부부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섹스리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은 부부 사이에. 우리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성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섹스 중독이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하는 게 섹스리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 섹스리스 환자는 사는 게 피곤하니까 안 해. 그리고 애기들 때문에 안 하고 또 같은 집안에 사는 가족들 때문에 소리가 들릴까봐 신경 쓰여서 안 하고 그리고 생활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또 안 하고 또 나는 하고 싶었는데 하자 그랬는데 거절을 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해서 섹스리스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성욕이 없어.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나가서 어떤 젊은 사람을 보거나 젊은 이성을 보거나 이랬을 때 반응은 할 거 아니에요. 섹스 자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부분을 두 사람이 그 성욕들은 있어요. 있는데 안 하는 경우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못하는 있고. 경우. 예. 자, 그런 경우로 상담 오는 사례도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성욕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해소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연들을 들어보면 아내가 섹스를 싫어한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부정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성욕은 생겨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여자가 받아주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을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원한다고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어느 정도 맞냐면 아니, 그거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맞추는 언제 정도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상대가. 모르는 근데 어쨌든 거죠. 그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네. 2016년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에서 1,09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90명.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최근 1년간 네. 월 1회 이하를 한 달에 1회 이하. 그러니까 최근 1년간 1년간. 섹스리스로 정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50대 이상은 43.9%, 거의 절반. 뭐 절반 그리고 가까이네요.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섹스리스 빈도율이 높아졌는데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는 30.7%,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섹스리스. 그다음에 21년 차에서 30년 차는 37%. 10명 중에 3.7명. 네네네. 그다음 31년 차 이상은 53.9%. 그러니까 반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전 세계 섹스리스가 보통 한 20% 수준이고 섹스리스 1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2014년도에 조사했더니 44.6%. 근데 우리나라가 2등. 섹스리스 2위. 이상한 것들만 왜 1등, 2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균적이지가 못하고. 자, 이 많은 커플들 중에 이 섹스리스 문제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이유,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